그럼 지금부터 오늘 세미나의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로 정치 양극화 수준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의 박준 소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준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정치 양극화 수준의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고요. 크게 정치 양극화의 현황, 그리고 폐해, 그리고 원인과 해법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주요 쟁점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정치 양극화의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정치 양극화의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정치 양극화는 크게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로 구분이 됩니다. 이념적 양극화는 정치 엘리트나 일반 국민의 이념 성향 분포를 보는 것인데요. 중도층이 감소하면 이념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이념적 양극화 수준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것은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원들의 법안 투표 행태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자기 자신의 그 이념 성향을 진보인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자가평가 이념이 있고, 또한 그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물어봄으로써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서적 양극화는 지지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한 정서적 태도 또는 호감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정서적 양극화는 당파적 편향의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이념적 양극화는 심하지 않은데 이 두 정당 지지자들 간의 이 정서적 양극화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설문조사, 서베이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지 정당과 상대 정당에 대한 감정 온도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그 각 정당을 가장 잘 형용해 주는, 묘사해 주는 단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대 정당 지지자들의 지지자와의 결혼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봄으로써 측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오래전부터 이 이념 양극화와 정서 양극화를 측정을 해 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서적 양극화 수준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행정 수반과 정부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지지율 차이를 가지고서 정서적 양극화를 측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주로 이 지표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들의 정서 양극화 수준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에 곁들여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 이 자가평가 이념을 조사한 결과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에 발표해 주신 이제 구본상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이념 양극화 수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자가평가 이념뿐만이 아니라 정책 이념 그리고 의원의 법안 투표 행태를 분석한 그 결과를 가지고 보다 심층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자가평가 이념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강우찬 교수님 비롯한 그 몇몇 그 연구자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그 연구한 결과인데요. 여야 간 이념적 거리가 지난 이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확대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가평가 이념 결과입니다. 의원들에게 자신의 이념 성향을 스스로 답하게 한 것이죠.
다음은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자가평가 이념 조사 결과인데요. 자신이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두텁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봐서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 양극화되고 있다는 그런 특별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가평가 이념 조사 결과를 여야 지지자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인데요. 대략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저 빨간 선과 파란 선 이 이 그래프의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략 2008년 이후에 여야 지지자 간의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서적 양극화인데요. 우리나라 여야 지지자별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 추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13년 이후에 갤럽 조사가 이제 주간 조사로 계속 실시가 되면서 이제 이제 이 데이터 값들이 그 빈도수가 높아진 반면에 그 이전에는 좀 띄엄띄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그래프 모양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90년대 이후부터 여야 지지자 간의 긍정평가 비율의 차이가, 그러니까 파란색과 이 빨간색 사이의 그 간극이 이제 지속적으로 9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또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난 10년간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동조 현상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이것은 이제 그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각 정당 지지자별 지지율을 그 차이를 이제 절대값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90년대 중반 이후에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대통령에 대한 그 여당 지지자들의 긍정 평가 비율이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이제 완화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2016년 말에 탄핵 정국에서는 양극화가 일시적으로 크게 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당 지지자들의 긍정 평가 비율이 집권 말기에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완화된 현상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죠. 네, 다음은 그 미국 연방 의회의 이념 양극화 추이입니다. 네, 이거는 그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그 기명 투표 기록을 가지고서 각 의원의 이념 성향을 추정을 했고, 그 각 정당의 그 중간 이념값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정당,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간 이념값 간의 그 사이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상원과 하원 각각의 그래프인데 60년대 이후로 이 두 정당 간의 이념 거리가 이제 크게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미국 국민들의 자가 평가 이념 조사 결과인데요. 세 가지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세 조사 결과 모두 중도층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는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그림은 좀 다른 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계속 시기열 조사를 통해서 그 미국 국민들의 자가 평가 이념을 정당 지지자별로 소팅, 말하자면 이제 정렬을 시켜서 본 겁니다. 각 연도별 그림에서 왼쪽 분포는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오른쪽 분포는 공화당 지지자들인데요. 이 1957년과 2012년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 빗금층 영역, 저게 이제 그 두 정당 지지자들 곡선이 서로 이제 그 겹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곡선 그 빗금층 영역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의 평균값은 큰 변화가 없는데 공화당 지지자의 평균값이 우측으로 상당히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더 보수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의 분포의 폭도, 다시 말해서 그 표준 편차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의 폭이 이렇게 좁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그만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념적 동질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또 다른 조사 결과인데, 이제 이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인데, 이 역시 지난 한 20년간 그 미국 정당 지지자들 간의 이념 양극화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음은 그 미국에서 정서적 양극화 지표로서 정당 지지자별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갤럽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두 정당 지지자 간의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이후에 더 이제 심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정서적 양극화 지표로 다른 정당 지지자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이제 물어본 것인데요. 1960년에 조사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2008년, 2020년 이렇게 세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정당 지지자와 결혼을 한다면 불쾌하다라는 응답인데요. 60년 전만 해도 한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렇다는 응답이 2020년에는 38%로 이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자녀의 배우자 선택이 있어서 지지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국, 미국, 캐나다의 정서적 양극화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정당 지지자별로 대통령이나 총리, 그러니까 행정 수반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응답률과 부정 응답률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플러스 값이 있고 마이너스 값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당 지지자들은 플러스고 야당 지지자들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굉장히 이제 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부정 응답률보다 약 75% 포인트가 더 높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긍정 응답률보다 83%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데 미국과 캐나다도 역시 굉장히 심하죠. 미국과 캐나다도 심한데 한국이 그 차이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영국의 데이터인데요. 영국에서 보수당과 노동당 지지자 간의 현 존슨 총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의 차이의 절대값 추이입니다.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존슨 총리는 이제 보수당 소속인데 여야 지지자 간 총리 지지율 차이가 2020년 초에는 한때 80% 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한 60% 포인트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정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 데이터인데요. 독일의 현 숄츠 총리에 대한 정당 지지자별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숄츠 총리는 3인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메르켈 전 총리가 속했던 김인련은 현재 야당이죠. 그 야당인데 두 정당 지지자 간의 총리 지지율 격차가 영국만큼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인당 지지자들이 89%, 그리고 김인련, 기사련 지지자들이 5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독일 자료인데요. 정부의 직무 수행 만족도 조사입니다. 정부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느냐를 물어보는데 역대 정부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인당과 김인련, 기사련, 김인련, 기사련은 이제 자매 정당들이니까요. 3인당과 김인련, 기사련 지지자 간의 긍정 응답률 차이의 절대값 추이를 이 그래프는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총선 때 다소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20에서 30% 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웨덴의 경우인데요. 스웨덴 안데르손 총리에 대한
현재 그 정당 지지자별 이건 신뢰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안데르손 총리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안데르손 총리는 3인당의 소수 내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M이라고 표시된 게 보수당입니다. 스웨덴의 그 가장 큰 보수당인데요. 이 두 정당 지지자들의 긍정 응답률 차이가 상당히 이제 큰 편입니다. 한 65%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스웨덴은 다당제 국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도 우파 정당인 자유당과 중도당 이게 이제 L과 C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룹인데요. 이 긍정 응답률이 56%로 이 3인당과 보수당 지지자 간의 양극화를 상당히 완충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스웨덴 정부에 대한 역시 이것도 신뢰도 조사인데요. 이거는 3인당과 보수당 지지자 간의 긍정 평가 비율 차이의 절대값 추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평균 수준을 보면 그 격차가 대체로 40% 포인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미 19세기에 이미 좌우 그 계급 정당 체제가 정착이 돼서 그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당 지지자 간의 정부 지지율 차이는 사실 우리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을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정치 엘리트 차원의 이념 양극화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심화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18대 국회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국민 전체 차원에서는 중도층이 두껍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념 양극화는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정당 지지자별로 당파적 배열이 강화됨으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 간의 이념적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의 경우에는 비록 제한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가 언제부터 딱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9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린 이 갤럽 데이터는 90년대 초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는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화 이후부터 이 정치 양극화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과 같은 이 양당제 국가에서 이 정서적 양극화가 심하고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다당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인데요. 왜 우리가 이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치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도 당파적으로 편향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긍정 응답률을 여야 지지자별로 나누어 보면요. 덴마크나 독일의 경우에는 여야 지지자 간의 긍정 응답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당파심에 의해서 좌우가 되면 정부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정치 양극화가 심하면 아까 이제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당의 입법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입법 교착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생산적인 의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는 소위 분할 정부에서 더 심화가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은 197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연방 의회에서 행정부가 추진한 법안에 대한 실증 분석한 결과인데요. 가로축이 이제 정당 양극화 수준입니다. 이것이 높아질수록 입법 교착 확률이 증가하는 그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당의 의석 비율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이 입법 교착 확률이 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의 세 번째 폐해는 가짜 뉴스 확산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미국 정치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가 강한 트위터 이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가짜 뉴스를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치 양극화는 민주적 규범을 훼손시켜서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 레비스키와 지블렛이라는 그 정치학자가 쓴 책에서 그들은 이 관용과 자제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연성 가드레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관용이라는 것은 각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자제라는 것은 행정부나 의회를 차지한 정당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제도적 권한을 스스로 절제하며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레비스키와 지블렛이 진단하는 바는 미국 정치에서 이 두 규범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 원인을 극심한 당파적 양극화에서 찾았습니다. 자, 관용과 자제의 규범은 양극화된 정치에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 왜냐하면 각 정당과 그 지지자들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정치 양극화에 대한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어떤 논의를 하고 있고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정당 체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1960년대 인종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남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꾸는 그런 이제 정당 지지층의 재편성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진보와 보수 유권자들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렬되는 그런 당파적인 배열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 제도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아주 전형적인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게리맨더링, 다시 말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선거구 내에서의 정당 간 경쟁이 감소하고 특정 정당에게 안전한 선거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좌우 극단의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각 당의 후보들을 선출하는 프라이머리, 다시 말해 예비 선거 제도가 1960년대 이후에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도입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예비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극단의 열성 지지자들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과잉 대표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정치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선거 비용도 역시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선거 자금을 기꺼이 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파심이 강한 열성 지지자들이겠죠.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는 것도 이 선거 비용을 고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 전략적 원인인데요. 1980년대 이후에 이것은 이제 미국 공화당의 우경화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뉴트 깅그리치와 같은 이제 정치인이 그 전까지 오랫동안 이제 그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부패한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무조건 비타협 전략으로 의회에서 이제 원내 협상을 이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각종 음모론을 생산한다거나 이러한 포퓰리즘 정치를 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정당의 외곽 단체에서 특히 이제 공화당의 외곽 단체에서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이제 도덕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화당의 앞서 제가 그 연구에서 조사 결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화당의 우경화의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기성 언론의 당파적 편향과 소셜 미디어의 가짜 뉴스 확산을 또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 또 정당 정체성 대신에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이제는 강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파성이 강한 정책이나 언어는 자제하자. 그리고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 권력이 개입하기보다는 시민 행동으로 대처하자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러나 이러한 정치 양극화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그 연구들을 보면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이고 처방적인 연구들은 간헐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에 국회 입법조사처 용역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승자 독식제도 그리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 정치권의 편향성 동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분절화와 동종 집단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해결 방안으로는 승자 독식의 정치 제도를 개혁하자는 방안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행정부와 의회 간의 협치 그리고 권역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원내 구성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완화 그리고 대통령제 선거에서 지금 이제 호주 같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호 투표제를 도입해서 이 상대 다수제를 좀 완화하자라는 것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정책 이슈에 대해서 정치 엘리트들이 이념적 접근보다는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제언도 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정치 양극화의 특징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당 간의 극단적 덩파성과 함께 그와 더불어서 당내 파벌도 역시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당 정체성이 자긍심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정체성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의 양태로 주로 많이 표출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당 간 갈등이 주로 대통령 관심 법안을 둘러싸고 이렇게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양극화 문제와 같이 오히려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그런 사회 갈등 이슈도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당의 자율성이 낮고 당의 후보 선출이나 정책 논의 과정에서 열정적 소수의 영향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이나 정당 지지자들의 당파성은 매우 강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매개하는 정치 조직으로서 정당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이러한 이제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 정치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는 의회 중심의 책임 정부 그리고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책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이버 당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를 당 조직 차원에서 양성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광역시도당 중심의 정당 운영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청와대 정부를 개혁해서 국무회의와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면서 좀 당정 분리를 보다 새롭게 추진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2007년까지 어느 정도 작동을 했던 협의주의 국정 운영을 복원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을 해볼 때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양당제와 다당제의 문제인데요. 한편에서는 양당제가 정치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앤서니 다운스의 이론에서 보듯이 양당제에서는 이제 득표 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수렴을 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근데 이에 대해서 다당제가 정치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렌트 레이파트는 민주주의 모델을 다수제와 합의제로 구분했는데 이 두 모델을 구분하는 핵심 요인은 정당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양당제 민주주의로서 단일 정당이 정부를 구성해서 배타적으로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두 정당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양극화가 발생하기 쉬운 반면에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당제 민주주의로서 정당 간 연립을 통해서 권력을 공유하고 단순 다수가 아니라 다수의 최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 포용적이고 타협적인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나단 로든이라는 정치학자는 다당제가 정치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회색 점들은 미국 연방 선거조사 결과 그 자료에 나타난 개별 유권자들을 경제와 도덕 이 이슈에 대한 그 입장에 따라서 2차원 평면에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이고요. 그 빨간색 점은 각 이슈 차원에서 이 중위 투표자를 나타내는 이거 0이 중위 투표자인데요. 거기서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위치에 놓여 있는 가상의 정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해서
맨 왼쪽에 존재하는 것이 이제 1차원 양당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슈만 존재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두 개의 정당만 있을 때의 그 거리, 두 정당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도덕 이슈가 추가됨으로써 2차원화되면 두 정당 간의 거리는 더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개별 유권자들과 그 유권자들이 반대하는 반대편에 있는 정당과의 거리 역시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평면을 이슈 차원은 그대로 두고 정당만 4개의 정당으로 다당제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정당 간의 평균 거리와 유권자와 정당 간의 평균 거리는 모두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다음은 양당제 국가와 다당제 국가가 이제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유효 정당수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측정을 하는데 그 유효 정당수의 개념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이제 미국이나 한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이제 유효 정당수가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이게 양당제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유효 정당수가 5개가 넘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다당제 국가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이러한 차이는 이제 디베르제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선거제도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양당제로 가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를 취한 나라들은 이제 다당제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효 정당의 수가 늘어나면 거버너빌리티, 다시 말해서 통치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저성권 민주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도 이제 존재하는데 아렌트 레이파트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합의제 또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거버넌스의 질과 사회 경제적 삶의 질 면에서 다수제 또는 양당제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 거버넌스 차원에 속하는 이 변수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삶의 질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부 효과성, 부패 통제, 정치 안정, 민주주의 수준을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양성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 사회 지출은 늘리고 환경 성과는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당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정치 안정화 효과 또는 정치 양극화 완화 효과는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의 만족도를 수렴시킨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 정치학 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다수제보다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승리한 정당 지지자와 패배한 정당 지지자 간에 그 나라의 민주정치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당 간의 연립에 의한 권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다당제에서는요.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도 양당제보다는 다당제 체제에서 더 대등한 그런 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쟁점인데요. 여기서는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강한 정당과 약한 정당 중에 어느 쪽이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메데스는 정당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결사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에 메디슨이 고안한 것은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헌정 체제였죠. 그걸 통해서 정당의 힘을 빼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그 정당 체제가 뭐 적어도 지난 50년대에는 상당히 수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또한 이제 후안 린츠는 이제 대표적인 의회제 예찬론자인데요. 그는 이제 대통령제가 위험한 이유가 분할 정부가 되면 정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후안 린츠가 말하는 바는 미국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안정적으로 작동해왔던 이유는 예외적으로 약한 정당 체제였기 때문이다라고 후안 린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헌정 체제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60년대 이후가 되면 미국에서 정책 결정도
보다 중앙 집권화되고 정당 조직도 중앙 집권화가 되는데 피어슨과 슈클러라는 학자는 이러한 그 헌정 체제의 변화가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난 2018년에 그 로젠블루스와 쇼파이로라는 학자가 쓴 Responsible Parti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두 저자들은 미국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는 오히려 미국의 정당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정치 양극화는 조직은 거대하지만 나약한 두 정당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의 조직은 비록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중앙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의사 결정들은 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선거에서 각 정당은 일관된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주도로 공약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음 정부의 어젠다가 되는 것이죠. 일례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별도의 공약을 플랫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예 위임을 해버렸죠. 그리고 극단에 위치한 대표성 없는 유권자들이 후보 선출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이 두 저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 그가 예비 선거에서 받은 득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화당의 당 지도부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했다면 트럼프는 아마 절대로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허약한 정당 체제가 미국의 정치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포퓰리스트들에 의해서 휘둘리기 쉬운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정당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이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우리 시대 정치 양극화 문제의 원인인과 동시에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정치 양극화의 방파제가 되려면 강한 정당이 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정당이 정책 정당과 책임 정당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악의 조합이 약한 정당과 강한 당파성이 결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딱 그러한 상태인 것 같고요. 각 정당이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5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서 다음 대선에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당 체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양성과 선출, 그리고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당이 보다 자신감과 자율성을 가지고서 집단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카운터빌리티, 유권자들에게 소명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 정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의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